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는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각각 1대1로 맞붙는 3차 맞수 토론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본격적인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앞두고 식당과 카페에는 손님 맞이 준비로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지역의 하늘길이 열리며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을 속속 재개하면서 공항에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 핵심 인물들을 동시에 소환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후보,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인 2시 반에 대장동 관련 현장인 성남 1공단 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국감에도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면 돌파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공익 환수를 5천억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당군 이래 최대의 이건 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민간 개발업자들의 배분과 관련돼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마 이제 대장동 관련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행보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대장동 특검과 정면 돌파를 하려면 저는 본인 스스로가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이. 그러면서 한번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이재명 지사는 뭐 뒤져도 100%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신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비리 국민검증 특위도 가동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검 받아라. 오늘 이준석 대표가 도보 1인 시위까지 나선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총 공세를 펴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검이 이제 계속 이제 쟁점인데요. 오늘 이제 그 근린공원을 방문한 건 여기 이제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걸 노력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러 간 거거든요. 그 공공이익을 이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대장동 개발 부지 자체보다도 옆에 그 대장동 인근 터널하고 이 공원 이런 쪽을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걸 보여주러 간 거예요. 일종의 뭐 정면 돌파도 정면 돌파입니다만 그 노력을 이렇게 했다라는 현장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특검에 관련된 여론이 특검을 좀 하자는 쪽이 좀 높아요 지금.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을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닌데 사실상 뭐 특검 거부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민심이 여론이 이렇게 특검을 원한다면 민심을 따라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야가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고 워낙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부딪힐 때는 결국 여론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민주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 마냥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미진하면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근데 특검이 이럴 때 특검을 하지 않으면 특검이란 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도 자체가. 워낙 입장이 다르잖아요. 주장도 다르고 논법도 다르고 논리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특검에 대해서 여론도 높고 이렇다면 민주당도
마냥 거부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모두 국민 여론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대장동 특검 찬반을 물었는데요. 자, 찬성 여론이 65%, 특검 필요 없다가 25%, 모르겠다가 10%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당시 시장이 특혜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역할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자, 좀 개입했다고 보는 여론이 55%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60%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6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처럼 아주 진영들과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60%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여야 진보 보수 모두 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2019년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장관이 퇴임해야 된다라는 거가 60% 이상 높게 나온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본인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고 하지만 민간업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55%고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7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아무리 국감에서 본인의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의혹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도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BBK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결국 이제 BBK 특검을 받아들였는데요. 물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이 시작이 된 거는 있지만 이러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최근에 10월 10일 날 여당 후보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현재 지금 민심의 흐름과 같이 맥을 하고 있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합니다. 예. 자,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윗선이다. 여기에 어떤 연결고리가 아직 드러난 것은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 상황이나 추가 언론 보도들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한기 당시 본부장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황무성 사장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이 사태를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요. 저는 곽상도 의원이 프론트맨 역할을 했다고 초기부터 지목을 해왔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면은 프론트맨 곽상도 위에 VIP가 이재명인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죠. 그리고 황무성 씨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은 결국에는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하고 연결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배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박이라는 명백한 팩트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 증인을 공격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를 사장 권한 대행으로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최대의 특혜를 주도록 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상식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담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지금 안민석 의원은 프론트맨이 곽상도 의원인데 그 위가 이재명 지사겠느냐, 이 연결고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황무성 사장이 등장한 것 자체가 좀 배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왜 증인을 공격해서 본질을 흐리냐 이런 주장인데 녹취록을 많은 국민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녹취록을 조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기술적으로? 그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정 실장이라는 사람과 이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황무성 그 당시 사장에게 일단 물러나라라는 거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그 물러나라. 그날이 이제 2015년도 2월 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제 물러났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물러나겠다고 시장님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당장 물러나라. 진짜 당장 그날 물러났어요. 근데 뭐 모든 게 이 여야의 주장도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특검 얘기 방금 했습니다만
알 길이 없죠. 어쩐 녹취록도 나와도 그게 뭐 조작이라고 서로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뭐 대단히 혼란스러운 건데 예. 단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거나 어떤 뭐 녹취가 나오건 진술이 나오건 이게 뭐 조작 내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황이라든지 앞뒤 맥락이라든지 심증으로 볼 때 아 이건 정말 이 사람 말이 맞겠구나. 예. 이건 유권자들의 판단의 몫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예. 문제이겠죠. 법리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인데 그날 이제 말하는 것 중에서 그만두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한 얘기 중에서 그날 그만둬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건 만약에 모든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말로 시장 그만뒀으면 아무 얘기 없이 제가 시장 같으면 사장 같으면 제가 윗사람 같으면 아니 왜 그만두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인사를 왔는데 그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 물론 그렇게 물어봤을 수는 있죠.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 안 하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말만 소개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첫 마디가 당신 왜 그만뒀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 후보가. 그거 이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야말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유한기 본부장이 그 당시에 실세라고 이른바 유투라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한. 이분이 이제 유투라는 건데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녹취록만 보면은 보도에 나온 녹취록만 보고 음성만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부장이 녹취록만 봤을 때는 좀 물음표가 달린다. 유투가 예. 유투라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심증이죠. 네. 자, 오늘 사퇴 안 하면 박살난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유한기 전 본부장.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사퇴를 내가 얘기를 했던 거는 황무성 사장이 사기 사건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버티고 있어서 시장님을 거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유한기 그 본부장으로서 단독 행동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임명권자가 모든 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녹취록 속에서 그런 말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 관련돼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녹취록을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개되니까 그 상황에 대한 논리로 이제 그 나온 거라고 뵙기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녹취록을 부정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도 부정될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녹취록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녹취록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똑같은 예. 거예요. 고발사주 녹취록도 지금 공개돼가지고 파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녹취록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뭐 여기서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든 뭐 특검이든 다른 걸 통해서. 그럼 분명한 거는 그 사퇴 압박을 했었던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예. 사퇴 압박이 시점이 이제 바로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예.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장동 의혹 계속해서 대선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어제 발언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거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일단 이건 뭐 검토만 해본 거다.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그 해명하면서도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한 번 이제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후보 모두 막론하고 발언 리스크. 자, 이 부분은 특히 그 대선 앞두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리스크가 지금 뭐 많죠. 예.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거의 이 후보들도 그렇고 비유도 은유도 너무 이제 부적절한 은유가 많고 뭐 여야 후보 마찬가지예요. 예. 불나방 비유도 전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최근에 뭐 야당 후보들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리스키한 거고 단지 이제 저희 음식점 총량제 저 부분은 뭐 이제 전체주의 발상이다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비판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 비판은 과도한 것 같다.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헌법 119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19조 예. 1항에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2항에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는
시장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거든요. 예. 그 1항과 2항이 상충되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거고 1항은. 2항은 국가가 많이 개입한다는 건데 예. 이건 이제 총량제라는 건 자영업이 지금 워낙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20%에 육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워낙 높은 거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이걸 어떻게든 자영업을 구조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다른 쪽에 어쨌든 생계를 모색해야 하는 건 필요한데 문제는 당장 총량 허가제다라고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후보도 본인도 이제 철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사회적인 논의라는 측면에서부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단 그러나 이건 무조건 총량을 규제하자. 이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도 철회하지 않았겠어요? 단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슈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대단히 논쟁적이고 디베이터블한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중심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슈를 고르는 건 탁월하다 어쨌든 간에. 이슈를 고르는 건 그건 탁월하다. 주도하잖아요, 이 판을. 예. 그러니까 이건 선거라는 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이나 규범을 떠나서. 그러면서 볼 때는 이건 선거 전략으로 나쁘진 않다는 이거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전략도 있고 나름의 생각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인 사고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단지 당의 후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경선 후보가 아니므로 당과 상당히 조율하고 네.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낫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걷어들이고 이런 게 몇 번 되면요 신뢰가 깨져요.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능력은 탁월한데 이제 대선 후보니까 예. 이제 당 지도부와 좀 상의를 하는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금 뭐 김두관, 박용진 후보까지 다 만났고 다 지지를 이제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팀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모양새라서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 그 앞으로 행보에 좀 힘을 받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원팀의 싶습니다. 과정이죠. 예. 근데 다음 단계가 더 국민들이 관심 있어야 해요. 뭐 지금 이제 같이 경쟁했던 분들을 끌어안고 가는 건 좋은데 네. 도대체 새로운 인물이 누굴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온 사람이 계속 나오지. 저런 분이 이재명 후보랑 같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원팀이 돼야지. 제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생각해 그러니까 뭐 보실까요? 사회에서 이제 그동안 예. 정치 활동하지 않았지만은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뭐 새롭게 영입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을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조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차원에서 한 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신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락 연설을 보면은 두 번째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정책을 피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번에 음식점 총량제가 그와 맥을 딱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4% 정도가 자영업자예요. 일본 13%고 미국은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냐? 거기에 대한 거가 진단이 중요한데 무조건 총량제를 해가지고서 이거를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전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많아진다든지요. 사회적으로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게 될 경우는 내가 혼자서 벌겠다라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자영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통제 경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전략으로 택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논쟁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뭐 공약 차원이 아니라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한번 좀 논쟁을 좀 해야 되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매듭을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제 국가의 역할 또 민간의 역할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좀 큰 부분이라서 아마 야당 후보가 확정이 돼서 여야 후보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토론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대선 그 가상 대결에서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앞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보시면 야당 누구와 붙어도 이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그렇거든요. 이게 뭐 매일 조사 방식이나 날짜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조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네. 같이 함께 하는 건데요. 이 방식은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 전화 면접 방식을 하면은 항상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와요. 네. 그러나 이 이전에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는 ARS로 조사를 하는 예. 여기서는 또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좀 어렵고요.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볼 때 추세를 보는 거죠. 근데 추세를 볼 때 지금은 앞서지만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엄밀하게 따지면 10월 10일 날 여당의 대선 후보를 했으면 컨벤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30%대에서 딱 박스권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를 않고 있는 부분들이 더 민주당 후보로서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야당 후보는 아니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비율이 10% 이상 더 높게 나오는데 왜 가상 대결하면 저렇게 지는 거가 나오느냐. 이것도 여전히 그는 국민의힘의 위기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위기고 예. 국민의힘도 위기고 그 틈을 지금 얘기하는 제3지대 후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6%, 8%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합쳐보세요. 저게 14%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높죠. 교수님 48대 그런 50. 말씀 나왔으니까 네. 지금 여야가 아니라 제3지대에 있는 후보의 이번 대선에서의 영향력 다른 때와 다르게 저는 많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독자적으로도 파괴력이 있습니까? 독자적으로는 아니면 힘들어요. 힘을 합칠 대한민국에서 제3 후보가 독자적으로 해서 승리한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2017년도 마크롱 후보가 독자적으로 나가서 이긴 거 이외에는 네. 그 대신 영향력인 측면. 보십시오. 영향력, 92년도에 예. 정주영 후보가 16.2%를 얻었고 그리고 97년에 이인재 후보가 19.2%를 얻었지만 결국은 제3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뒤집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 이번 대선판에서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후보가 제3 후보와 예. 연대를 하는 세력은 이기고 연대를 하지 못하는 세력은 진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이런 추세가 아닌가라는 결국 생각을 합니다. 진영끼리 단일화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변수다 이렇게 중요한 보시는 변수가 될 건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여당도 위기고 야당도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이 관련한 여론조사도 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만 보면은 최근 그 여론조사는 추이라고 하셨으니까 홍준표 후보 상승 흐름이 조금 눈에 띄는데 이 홍준표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확대되는 측면이 강할까요? 윤석열 전 총장 그 발언 리스크 반사이익을 봤다고 봐야 될까요? 반사이익이 좀 크다고 봐요. 예. 최근에 그 전두환 시대 미화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 부적절한 사과 논란 이런 것들이 아주 전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결정적이다. 예. 그리고 예.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제 이게 다른 여론조사들이 결과가 많이 달라도 2030에게 지지를 받는 건 확실해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고, 그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당심은 윤 후보가 높다라는 것이고, 이 일반 여론조사의 민심은 이제 홍 후보가 좀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경선 며칠 안 남았어요. 1일날 바로 이제 여기 모바일 투표 들어가거든요. 오늘 29일이고. 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가 따라잡은 건 어쨌든 간에 상당히 따라붙은 거는 예. 그 이전에 비해서 그건 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당심이 그야말로 쭉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윤 후보의 여러 가지 리스크한 발언들이라든지 전두환 관련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당심도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서 이른바 전략적 선택이 작용해서 홍 후보에게 당심이 좀 기운다든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네. 어쨌든 대단히 박빙으로 한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중진들, 국민의힘 중진들이 합류했잖아요. 윤 후보 캠프에. 그리고 월요일인가 화요일도 초선들이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전두환 관련 발언이 이후에 다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당심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은 가능해요. 예. 그러나 이게 바람과 조직의 이게 대결 구도인 것 같은데 바람이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지금은. 예. 전혀 그래서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두환 관련 발언 그리고 그 이른바 그 사과 그 발언이 그 논란 그게 굉장히 그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반사이익을 이제 홍 후보에게 가져다 준다고 분석하는 게 전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민심은 홍준표 후보 상승세가 뚜렷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띄워놓고 보면은 또 윤석열 후보 지지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여론을 어떻게 국민의힘 읽어야 될까요? 여론조사상에서 국민의힘과 책임 예. 당원과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아, 결이 다르다. 네, 왜냐하면 책임 예. 당원들은 정치적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네. 당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55만 명 정도가 참여를 원래 하게 돼 있는데 투표율이 과연 얼마큼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걸 세분화시키면 33만 명이 기존 당원이고 22만 명이 이준석 대표가 출범하고 나서 나온 신인 당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22만의 연령대 구성은 20대, 어떻게 30대, 되나요? 40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많다. 그래서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이 층을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궁금한 거는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후보 표를 잠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는 20, 30대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이후에. 예, 그래서 모르는 네.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예. 아까 얘기하는 기존 당원과 신임 당원들의 사이 속에서 흥미로운 거는 실은 10월 19일 날 이제 전달 옹호 발언이 나왔고요. 21일 날 개사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 정확하게 일주일 후가 지금 25, 26일이에요. 예. 여론 형성 기간이 보통 5일 내지 7일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쯤 그 여파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렇다면 당심이 민심을 따라갈 거냐라는 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인데 네. 하나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이재명한테 이긴다고 하면은 그 발언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어떤 후보는 이기고 어떤 후보는 진다든지 아. 둘 다 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심이 무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건데 아. 문제는 뭐냐면 50%를 당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느냐 이걸 정확히 분석하려고 해봐도 굉장히 복잡한 네, 변수들을 복잡한 다 거였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가 이렇게 초접전이다 보니까 후보들 사이에 험악한 신경전도 좀 오가고 있습니다. 캠프 영입 경쟁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준석 당대표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단 한 명 없이 선거 치렀습니다. 근데 이준석 바람이 부니까 그거는 조직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양상이 똑같습니다. 민주당 인사 어느 누구도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민주당이 짜놓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프레임에 편승해서 또 같이 합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그런 태도에 이제 환멸을 느껴서 정치 입문 4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조직력이냐 바람이냐 양측 모두 지금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홍준표 의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를 소환했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도 오늘 국민의힘은 30대 젊은 당대표를 선출한 당이다. 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차용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20, 30대의 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고 예. 좀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할 때는 100% 시민들에 의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50%가 분명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존 33만 명의 기존 중을 세분화시키면은 아주 강력한 박근혜 지지층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강성 보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층이 있는데 네. 이 강력한 보수층이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홍준표 후보는 20, 30대를 겨냥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기존 강성 보수층을 얻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지금 70%가 지금 당협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한다면 이 조직의 힘도 결국은 무시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좀 상당수가 윤 캠프의 그렇습니다. 반 부분 네네. 아까 최창렬 교수님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는데 자,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이라는 거는 그 당원들을 나름대로 같이 함께하는 동지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당협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초선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될지를 한번 볼 예, 필요가 좀 한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전두환 발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제 발언들 여파로 이제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호남 민심을 좀 되돌리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도 영입을 했고요. 오늘 오후 3시 조금 전에 아마 만났을 것 같은데 호남 정치인이죠. 박주선, 김동철 의원 지지 선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박주선, 뭐 김동철 의원 전 의원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영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향은 크게 네, 없을 별로 것이다. 예. 광주의 민심이라는 게 광주 지역을 뒀던 의원이 거기 합류했다고 바뀌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발언 내용 예.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크게 영향 없다. 그리고 광주를 가는 것도 네. 오히려 또 이 전두환 사과 관련 발언, 옹호 발언, 개사가 이걸 다시 상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입장이라면 저는 광주 안 갈 것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안 광주 갈 것 가는 같다. 게. 예. 그게 별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죠. 광주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두 의원 영입한 게 큰 영향 없듯이 저는 광주 내려가고 그런 게 그 발언을 희석시키는 데는 저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는 거 안 가는 거 어떤 게 그 여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충격적인 조사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가 너무 낮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광주 가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에 일정한 동의가 있지만 아마 캠프 차원에서는 강행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 이제 예. 싸움이기 때문에 불꽃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가서 나온 발언이 또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은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뭘 일단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 광주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그 자체로 거 봐라 역시 광주에 대한 나름대로의 푸대접이 아니라고 또 공격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 가더라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종희 전 위원장이요. 내년 대선이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홍준표 후보에서는 도사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김종희 위원장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희 위원장은 이제 그 경선 며칠 앞두고 예. 최종 경선 앞두고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거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말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 큰 결이 가장 많이 나타난 후보들이잖아요. 여야 간에. 예. 이 두 쪽이 이제 앞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홍준표 후보로서 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김정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를 뭐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맞수 토론도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토론에서는 좀 정책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창렬 여기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100% 저희 기술로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다 저희 기술로 개발한 야지에서 사용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잘 보시네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겁니다. 증인이 말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게 이 사업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건데 아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 아니죠. 성남시장 책임이지 사업계획인가 누가 했습니까?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 못하게 막은 당론으로 거는 그래서 70%를 하천대유는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만 하고 와서 하고 저 사람만 이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상당히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긴 한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우선 아무 말 잔치고요. 정말 악성 포퓰리즘이자 그것이 나을 부작용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골치 아파 자꾸 따라가는데 골치 아파요. 부모님이 트윈이는요. 저희가 확보한 공익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수억 원 금품 수수 사실을 명확히 수사해서 그래서 유동규가 이 모든 작당을 혼자 했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 시장 이재명, 좌모모 적당히 쳤어야 돼요. 네.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정 관계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구분하시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딴 거 안 물어봐가지고 고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런 거 돼요. 지난 25일 전국 곳곳에서 혼란을 가져왔던 KT 인터넷장에는 작업자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가 명령어 하나를 누락해 발생했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뒤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과 함께 원인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야간에 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진행하고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을 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표적 한류 스타죠.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까지 피해를 본 2,500억 원대 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기획부동산 그룹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놓고 고객의 집원을 알려주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깜깜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직원 교육 매뉴얼에는 고객을 거짓으로 현혹하기 위한 각종 지침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자 3,000명에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속여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기획부동산 그룹. YTN 취재진에게는 허위 정보로 땅을 판매한 적이 없고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모르겠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 검토하고 물어보고. 하지만 회사 경영진들이 매일 아침 직원들과 조회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대 위치, 가격, 번지수, 평수 이런 거 다 넣고 광고하시다가는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른바 깜깜이 투자를 하도록 고객을 꿰는 수법을 가르친 겁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도 회사가 고객에게 땅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약하도록 유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실제 땅을 보고 싶다고 하면 위성지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서 답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드는 거죠. YTN 취재진이 165페이지에 달하는 직원 교육 매뉴얼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불법이나 사기로 볼 만한 내용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시 발표 전 정보를 입수해 투자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라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급지도 역세권의 강조에 은행이자보다 몇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라는 지침 등이 담겼습니다. 빨리 신청 안 하면 기회가 날아간다며 투자자를 보채는 방법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같은 매뉴얼 내용은 매일 아침 조회 교육을 통해 반복해서 전파됐습니다. 최소 500만 가져와도 몇 회니까 20만 원에 500만 원이면 25회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영업사원들이 실제 고객들을 설득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역세권 권위 안에 있는 땅이라 괜찮아요. 기획부동산 업체는 일부 영업직원의 일탈일 뿐 회사 차원에서 교육 매뉴얼을 만든 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법인에서 만든 거는 아니. 하지만 YTN이 확보한 신입사원 교육 시간표와 내용, 실제 사원들의 영업 사례 등에서 업체의 해명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케이크를 사달라는 5살 아들을 때리고 부인에게는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4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살 난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부인이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인은 아이가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재촉하자 남편이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지만 내일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와 충남 서해안, 제주 산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휴일에도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 광주는 10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11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는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뉴스 Q가 방송됩니다. 자, 그리고 박광렬 앵커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다음 주부터는 이 박석원 앵커가 더 뉴스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2년 반 가까운 시간 뉴스앤이슈와 더 뉴스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 또 온라인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